만약 인류가 처음으로 문명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남겨진 세계를 물려받았다면 어떨까요? 이 질문은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우리의 밤을 찾아옵니다. 답을 요구하지 않고 다만 가능성의 문을 살짝 열어둔 채로요.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새벽을 상상해 보세요. 건조한 평원이 끝없이 펼쳐지고 그 아래 깊숙이 묻힌 도시들이 침묵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던 폐허, 모래와 흙이 덮어버린 기억, 그리고 그 속에 갇힌 점토판들. 그것들은 누군가 읽어주기를, 누군가 기억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세기 유럽의 고고학자들이 니네베의 흙먼지를 걷어냈을 때 그들은 무너진 도서관을 발견했습니다. 벽돌과 재 사이에서 수만 개의 깨진 점토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떤 것은 온전했고 어떤 것은 조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 작은 문자들을 해독하기 시작했고 곧 그들이 읽고 있는 것이 단순한 신화나 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수메르 왕 목록이었습니다. 건조하고 사무적인 문체로 쓰인 이 문서는 첫 문장부터 이상했습니다.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라고 그것은 말했습니다. 창조되었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발명되었다는 표현도 아니었습니다. 내려왔다고 마치 누군가 위에서 건네준 것처럼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문명이 시작을 가진다고 배웁니다. 인간이 동굴에서 나와 불을 피우고 도구를 만들고 언어를 발전시키고 결국 도시를 세웠다고요. 그것은 창조의 서사입니다. 무에서 유로, 야만에서 문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런데 수메르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권을, 법을, 도시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물려받았다고, 계승했다고, 복원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개념은 낯설었습니다. 왕권이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제도처럼 서술되어 있다는 것. 마치 법률이나 도시계획, 행정체계가 누군가에 의해 설계되어 있었고 인간은 그것을 이어받아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듯이요. 신화라면 영웅적 탄생 이야기가 있어야 했습니다. 위대한 왕이 나타나 혼돈을 정복하고 질서를 세우는 장면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수메르 왕 목록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행정 문서처럼 건조하게 그저 사실을 나열했습니다. 이 문체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서기관은 왜 시적인 언어를 쓰지 않았을까요? 왜 영웅담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는 신화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단지 기록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전해 들은 것을, 더 오래된 점토판에 적힌 것을 그대로 옮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밤이 깊어가고 세상이 조용해지면 이런 질문들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작은 정말 시작이었을까요? 우리가 문명의 첫 장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이 사실은 다시 시작된 순간이었을까요? 무언가가 끝나고 무언가가 사라지고 그 뒤에 살아남은 이들이 폐허 위에서 다시 세운 것은 아니었을까요? 수천 년 전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평원에서 한 서기관이 점토판에 문자를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능숙했고 그의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쓰고 있는 내용이 수천 년 뒤 누군가에게 읽힐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는 자신이 남기는 질문이 영원히 메아리칠 것이라는 사실을 상상했을까요?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이 문장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작은 그 이전에 무언가가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하늘에 누군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건네주었다는 것은 건네줄 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과거가 속삭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요. 귀를 기울이면 모래바람 소리 사이로, 점토판이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무언가가 들려옵니다. 완전한 문장은 아닙니다. 명확한 답도 아닙니다. 다만 가능성,
하나의 가능성이 우리를 부릅니다. 이 기록은 어디까지 사실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수메르 왕 목록의 숫자들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28 800년, 36 0년, 43 200년. 한 명의 왕이 그렇게 오래 통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기관은 실수를 한 것일까요? 아니면 상징적 의미로 쓴 것일까요? 그러나 문제는 이 숫자들이 신화적 수사나 시적 과장처럼 쓰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것들은 회계 장부처럼 목록처럼 사무적으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알룰림, 그가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에리두에서 28, 800년 동안 통치했다고 기록은 말합니다. 그 다음은 알가르, 그 다음은 엔멘누안나. 이름들은 낯설고 고대적인 울림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등장하는 수메르 이름들과도 다르고 아카드 이름들과도 달랐습니다. 마치 더 오래된 언어의 흔적 같았습니다. 더 먼 과거에서 온 것 같은 소리들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숫자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천문학적 주기를 나타낸다고, 아니면 여러 왕조의 통치 기간을 합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숫자 체계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0진법을 사용하던 수메르인들이 나중에 10진법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을 수도 있다고요. 이 모든 설명은 합리적이었습니다. 논리적이었고 학문적으로 타당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서기관은 이 숫자들을 해석하거나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기록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당연한 사실인 것처럼, 의심할 여지가 없는 정보인 것처럼 적어 내려갔습니다. 만약 그가 신화를 쓰고 있었다면 더 극적으로 쓰지 않았을까요? 만약 상징을 표현하고 있었다면 그 의미를 암시하는 다른 문구들을 넣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왕목록은 그런 장치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관료가 작성한 보고서 같았습니다. 감정 없이, 장식 없이 그저 사실을 나열하는 문서 같았습니다. 그리고 목록은 계속되었습니다. 5개의 도시, 8명의 왕, 불가능해 보이는 통치 기간들. 그러다가 갑자기 명확한 경계선이 나타났습니다. 대홍수였습니다. 홍수가 땅을 휩쓸었다. 이 한 문장 뒤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문체가 바뀌었습니다.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톤이 바뀌었습니다. 홍수 이전의 기록은 우주적이고 초월적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시간의 법칙이 적용되는 세계를 묘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의 기록은 인간적이었습니다. 왕들은 이제 몇십 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도시들은 전쟁을 했고 동맹을 맺었고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역사처럼 보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실제로 홍수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메소포타미아 도시의 지층에서 기원전 약 2900년경의 것으로 보이는 범람 퇴적층이 나타났습니다. 두꺼운 진흙과 모래층이 도시를 덮고 있었고 그 위에 다시 건물들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끝났고 무언가가 다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신화와 지층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고요한 긴장이 느껴집니다. 이야기와 사실이 겹쳐지는 순간, 상상과 증거가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숫자들이 과장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 뒤에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대홍수는 많은 문화권에 등장합니다. 수메르뿐만 아니라 바빌로니아, 히브리, 그리스, 인도, 중국에도 대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메르 버전은 독특했습니다. 거기에는 도덕적 심판이 없었습니다. 신이 인간의 죄를 벌하기 위해 홍수를 보냈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행정적 결정처럼 보였습니다. 인구가 너무 많아졌고 소음이 너무 컸고 그래서 조정이 필요했다는 시기였습니다. 물이 빠진 뒤 남은 것은
폐허와 기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이들은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원했습니다. 옛날 그대로, 원래 그랬던 대로 기억하는 한, 정확하게. 수메르 문명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아니, 다시 시작했습니다. 무언가가 끝났고 무언가가 사라졌다는 감각. 이것이 수메르 기록 전체를 관통하는 정서입니다. 상실의 감각, 불완전함의 인식, 그리고 과거를 향한 깊은 향수. 그들은 스스로를 최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계승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더 깊어갑니다. 어둠 속에서 숫자들이 떠다닙니다. 28, 800, 36, 0, 43, 200. 믿을 수 없는 숫자들, 그러나 지워지지 않는 숫자들. 그것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합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를 계속 속삭입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 세계는 달라졌습니다. 더 작아졌고, 더 조용해졌고, 더 인간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남아 있었습니다. 더 큰 시간의 기억, 더 긴 통치의 기억, 하늘에서 왕권이 내려왔던 시간의 기억이요. 우루크가 나타났을 때 그것은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초보적인 시도도 아니었고 서투른 첫걸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성된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성벽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 성벽은 정밀하게 방위에 맞춰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건물들은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었고 거리들은 계획에 따라 뻗어 있었습니다. 관료제도가 작동하고 있었고 신전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점진적 발전의 흔적이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커지는 과정, 단순한 건물에서 복잡한 건축으로 발전하는 단계들, 시행착오의 흔적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루크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완벽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문자 체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령 문자의 초기 형태는 이미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건을 세거나 거래를 기록하는 수준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법률을 기록할 수 있었고, 의학 지식을 전달할 수 있었고, 천문 관측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문자가 발명된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체계를 적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토기의 완성도도 이상했습니다. 초기 수메르 토기는 균형 잡힌 형태와 정밀한 굽기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실험 단계의 불균형이나 실패의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건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벽돌의 크기는 표준화되어 있었고 건물의 비율은 수학적으로 계산되어 있었고 배수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사무엘 노아 크레이머는 수메르를 연구하면서 갑작스러운 문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고고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임을 인정했습니다. 문명은 보통 천천히 발전합니다.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조금씩 복잡해지고 정교해집니다. 그러나 수메르는 그런 패턴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느 날 갑자기 완전한 형태로 출현한 것 같았습니다. 수천 장의 점토판이 이 문명에서 나왔습니다. 그것들은 개인의 일기나 사적인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공식 문서였습니다. 행정기록, 법률 문서, 의학 처방, 천문 관측, 수학 계산서, 신전 재고 목록. 이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지식을 기록하고 보존하려 했던 것처럼요. 흥미로운 점은 수메르인 스스로가 자신들을 최초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헌 곳곳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옛날 그대로 복원하다, 원래대로 재건하다, 처음처럼 만들다. 이런 표현들은 그들이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들보다 앞선 무언가, 그들이 모방하려 했던 무언가를 말입니다. 이 문명이 기억하고 있었던 더 이전은 무엇이었을까요? 구전으로 전해진 과거였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눈으로 본 폐허였을까요?
어쩌면 더 오래된 문서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베끼고 있었던 것일까요? 확실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를 발명가가 아닌 계승자로 여겼다는 점입니다. 도시 자체가 이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루크는 시작이 아니라 재건의 결과였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은 우루크 아래에 더 오래된 층들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층들 사이에는 단절이 있었습니다. 연속성이 아니라 재시작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무언가가 끝났고 시간이 흐르고 다시 무언가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수메르 건축가들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억을 구현하려 했습니다. 신전을 지을 때 그들은 옛 신전이 있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같은 방향으로 같은 비율로 다시 세웠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설계도를 따라가는 것처럼요. 이것은 단순한 전통 존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무처럼 보였습니다. 원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처럼 보였습니다. 변형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고 복원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마치 그들이 가진 지식이 불완전하고 그래서 함부로 바꿀 수 없다고 느끼는 것처럼요. 밤의 고요 속에서 우루크의 성벽이 떠오릅니다. 거대하고 정교한 그 구조물은 누가 설계했을까요? 누가 그 비율을 계산했을까요? 수천 명의 노동자를 조직한 시스템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모든 것이 시행착오 없이 실패 없이 처음부터 작동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증거는 거기 있습니다. 돌과 흙으로 만들어진 증거, 점토판에 새겨진 증거, 지층 속에 묻힌 증거. 수메르는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완성된 형태로 성숙한 모습으로 마치 오래 준비되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시작이 아니라고. 우리는 복원이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고. 더 오래된 무언가를, 더 위대했던 무언가를 우리가 따르려 하지만 완전히 이룰 수 없는 무언가를 말입니다. 아누나키라는 이름은 오늘날 많은 추측과 상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수메르 문헌에서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가르거나 별을 만들거나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훨씬 더 실무적이었습니다. 자원을 분배했습니다. 달력을 제정했습니다. 법률을 판결했습니다. 수로 분쟁을 중재했습니다. 도시 간 경계를 정했습니다. 이것들은 신적 행위라기보다 행정적 기능이었습니다. 초월적 권능이라기보다 조직적 권위였습니다. 수메르 문서에서 아누나키를 묘사하는 표현들을 보면 숭배의 언어보다 행정의 언어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명령을 내렸고 회의를 열었고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어떤 아누나키는 농업을 담당했고 어떤 이는 금속 재련을, 어떤 이는 천문 관측을 맡았습니다. 마치 조직도처럼 체계적으로 업무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한 점토판에는 수로 분쟁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두 도시가 물 사용권을 놓고 다투었고 아누나키가 개입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기록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어느 계절에 누가 얼마나 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수로를 어떻게 유지 관리해야 하는지, 위반 시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법률 문서였습니다. 아누나키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룬 문제는 지상의 것이었습니다. 농사, 무역, 건축, 분쟁 해결. 그들은 초월적 세계에 머물지 않고 인간의 세계에 관여했습니다. 그들의 권위는 신비로운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식과 조직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시별로 담당 아누나키가 있었습니다. 에리두에는 엔키가, 우루에는 난나가, 우루크에는 이난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관할 구역의 개념이었습니다. 각자 맡은 지역이 있었고 각자 책임져야 할 영역이 있었습니다. 신이라면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아누나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위치가 있었고
역할이 정해져 있었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엔키는 특히 흥미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는 지혜의 신으로 알려져 있지만 초기 문헌에서 그의 역할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기술자였고 설계자였고 문제 해결사였습니다. 물관리 시스템을 만들었고 도시 계획을 세웠고 인간에게 농업과 건축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신전은 에리두의 깊은 곳에 있었고 그곳에는 압수라 불리는 지하 담수층이 있었습니다. 물의 원천, 생명의 근원, 지식이 보관된 곳이었습니다. 엔닐은 다른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는 권위의 상징이었고 명령의 근원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법이 되었고 그의 결정은 최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전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아누나키와 협의했고 때로는 의견 충돌이 있었고 설득하고 설득당했습니다. 신이라기보다 위원회의 의장 같았습니다. 이난나는 더욱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이 있었고 욕망이 있었고 실수를 했습니다. 사랑에 빠지고 질투하고 복수를 꾀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신화적이지만 그 안에서도 그녀는 초월적 존재라기보다 강력한 개인처럼 행동했습니다. 후대로 갈수록 아누나키는 점차 신격화되었습니다. 그들의 행정적 역할은 흐려지고 신비로운 권능이 부각되었습니다. 원래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이었던 기록들이 나중에는 종교적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사가 신화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오래된 층의 문헌들, 가장 초기의 점토판들을 보면 아누나키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들은 체계의 관리자였습니다. 문명의 설계자였고 질서의 유지자였습니다. 그들은 인간보다 위에 있었지만 무한히 위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능력이 있었지만 전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래 살았지만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점토판의 기록에서 그들의 존재는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직접적인 개입이 줄어들었고 거리가 생겼고 결국 그들은 떠났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패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물러났습니다. 조용히 서서히 마치 임무가 끝난 것처럼요. 왜 그들은 떠났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인간 세계에서 손을 떼게 만들었을까요? 수메르 문헌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암시만 있을 뿐입니다. 대홍수 이후 무언가가 변했다고, 조건이 달라졌다고, 직접 통치의 시대가 끝났다고, 밤이 깊어지면서 아누나키의 모습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던 신들이 아니었습니다. 천둥을 부리거나 불멸의 힘을 가진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직을 가진 이들이었고 계획을 가진 이들이었고 책임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책임을 인간에게 넘겨주고 떠났습니다. 원형 기록과 후대 해석 사이의 간극은 넓습니다. 우리는 보통 후대의 신화를 먼저 접합니다. 화려하고 극적인, 기적으로 가득한 이야기들을요.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면 원래의 기록은 훨씬 더 건조하고 사무적입니다. 거기에는 마법이 없고 초자연적 현상이 없고 다만 업무와 책임과 조직이 있을 뿐입니다. 아누나키는 결국 무엇이었을까요? 신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그들이 남긴 것은 경배가 아니라 체계였습니다. 신앙이 아니라 지식이었습니다. 신화가 아니라 행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다른 종류의 질문을 던집니다. 조용히 떠난 존재들, 무덤을 남기지 않은 통치자들, 설명 없이 사라진 이들, 그들의 부재가 그들의 존재보다 더 큰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1922년 레너드 울리는 우르의 왕묘를 발굴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깊은 지층 아래 두께 3m가 넘는 순수한 실트층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깨끗한 침전물이었습니다. 그 위와 아래는 인간 거주의 흔적으로 가득했지만 그 층만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물에 씻겨 내려간 것처럼요. 울리는 이것이 대홍수의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회의적이었지만 곧 다른 도시들에서도 비슷한 층이 발견되었습니다. 에리두, 슈루팍, 키시, 여러 메소포타미아 유적지에서 동시대의 범람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시기는 대략 기원전 2900년경 초기 왕조 시대 직전이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특별히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은 주기적으로 범람했고 때로는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수메르인들에게 이 홍수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계선이었습니다.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명확한 구분점이었습니다. 수메르의 홍수 서사는 다른 문화의 홍수 이야기와 달랐습니다. 거기에는 도덕적 심판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신이 분노해서 홍수를 보냈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매우 실용적인 이유가 제시되었습니다. 인구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소음이 너무 커졌습니다. 지구가 항이하듯 신음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엔릴이 홍수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노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정이었습니다. 차갑고 계산된 행정적 결정이었습니다. 아누나키 평의회가 모여서 논의했고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인구를 줄여야 한다고,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엔키는 반대했습니다. 그는 인간을 아꼈습니다. 그가 직접 만들었거나 적어도 형성에 관여한 존재들이었으니까요. 그는 지우트 수드라라는 한 인간에게 비밀리에 경고했습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생명을 보존하라고, 홍수를 견뎌내라고 말했습니다. 방주 제작 지시는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크기, 재료, 구조, 방수 처리 방법. 이것은 상징적 서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설계도처럼, 기술 문서처럼 정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몇 큐빗의 길이, 몇 층의 높이, 어떤 나무를 사용할 것인지, 역청을 어떻게 바를 것인지. 홍수가 왔습니다. 7일 7야 동안 비가 내렸고 강이 범람했고 땅이 물에 잠겼습니다. 도시들이 사라졌고 사람들이 사라졌고 문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물이 빠졌을 때 세계는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지우투수드라는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제물을 바쳤고 아누나키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존자를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계약이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제한되었습니다. 더 이상 수백 년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100년 정도, 많아야 120년이 한계가 되었습니다. 아누나키와 인간 사이에 거리가 생겼습니다. 직접적 접촉이 줄어들었고 중재자가 필요해졌습니다. 왕과 제사장이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왕권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왕은 아누나키가 아니었습니다. 왕은 인간이었습니다. 수명이 정해진, 한계가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왕은 더 이상 800년 동안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십 년 통치했고 죽었고 다른 왕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홍수는 세계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치의 끝이었습니다. 직접 통치의 시대가 끝나고 위임 통치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누나키는 물러났고 인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억이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청사진이 있었습니다. 수메르 왕 목록은 홍수 이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홍수가 지나간 뒤 왕권이 다시 하늘에서 내려왔다. 키시에서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왕들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가우르, 굴라니둡, 주크앙립. 그들의 통치 기간은 합리적입니다. 20년, 30년, 15년. 이것은 우리가 아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텍스트의 톤은 바뀌었습니다. 홍수 이전의 기록에는 경외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시간, 불가해한 존재들, 우주적 질서. 그러나 홍수 이후의 기록은 인간적입니다. 전쟁, 동맹, 배신, 건설, 파괴.
인간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질서가 바뀌는 순간에 침묵이 느껴집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이 변했다는 감각, 회복할 수 없는 무언가가 사라졌다는 인식. 수메르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헌 전체에 이 상실감이 배어 있습니다. 홍수는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재조정이었고 재설정이었고 새로운 단계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아누나키는 인간이 스스로 서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더 이상 직접 관리할 수 없다고, 혹은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었고 단계적으로 물러났고 결국 사라졌습니다. 물이 빠진 뒤의 세계는 조용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폐허가 보였고 침묵이 들렸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를, 신전을, 체계를.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억하는 것을 복원했습니다. 밤의 깊은 곳에서 홍수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물이 밀려오는 소리, 무너지는 소리, 그리고 그 뒤에 침묵.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고요한 순간. 인간이 혼자 서게 된 순간의 적막함. 에리두의 신전은 16번 재건되었습니다. 정확히 같은 자리에서, 정확히 같은 방향으로, 정확히 같은 비율로. 고고학자들이 지층을 파내려가면서 발견한 것은 16개의 층이었습니다. 각 층마다 신전이 있었고 각 신전은 이전 신전의 폐허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일관성이었습니다. 수백 년, 어쩌면 1000년 이상의 시간에 걸쳐 신전은 항상 같은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개선이 없었습니다. 확장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이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원형이 신성한 것처럼, 변경할 수 없는 것처럼 각 세대는 정확히 같은 건물을 다시 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수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였습니다. 계획된 복원이었습니다. 건축가들은 이전 신전의 기초를 조심스럽게 측정했고 벽의 두께를 정확히 재현했고 방의 배치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따랐습니다. 그들은 개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지하려 했습니다. 지구라트는 이 태도의 정점이었습니다. 하늘로 솟은 계단식 구조물,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상징.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상징 이상이었습니다. 지구라트는 정밀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방위는 천문학적으로 정렬되어 있었고 비율은 수학적으로 완벽했고 각도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루의 대지구라트를 보면 그 기하학적 완성도에 놀라게 됩니다. 각 층의 높이, 기단의 넓이, 계단의 개수, 모든 것이 서로 조화롭게 비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계한 사람은 수학자였고 천문학자였고 공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수메르인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발명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수천 년 후 바빌론을 재건하면서 비문을 남겼습니다. 나는 옛날 그대로 복원했다. 원래의 기초를 찾아내어 원래의 설계를 따라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세웠다. 그의 자부심은 창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부심은 정확한 복원에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기억의 지도였습니다. 거리는 계획되어 있었고 건물은 특정 위치에 있어야 했고 신전은 정해진 방향을 향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무작위로 발전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설계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각 세대는 그 설계를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건축은 창조가 아닌 암기였습니다. 건축가는 예술가가 아니라 필사자였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원본을 따라 쓰고 있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 조심하면서, 빠뜨리지 않으려 집중하면서, 완벽하게 재현하려 애쓰면서요. 잃어버린 청사진을 더듬는 손길이 느껴집니다. 수메르 건축가는 확신에 차서 새로운 것을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옛것을 복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것이 더 나았다고, 더 정확했다고, 더 완벽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설계자가 아닌 관리자였습니다. 문명은 인간이 발명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맡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혁신이 아니라 보존이었습니다. 진보가 아니라 유지였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옛 것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태도는 현대적 감각과 충돌합니다. 우리는 발전을 믿습니다. 개선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것이 오래된 것보다 낫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수메르인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오래된 것이 더 나았습니다. 원형이 복사본보다 우월했습니다. 과거가 미래보다 빛났습니다. 문명이 스스로를 낮추는 방식이 여기 있습니다. 위대함을 주장하지 않고 첫 번째라고 선언하지 않고 대신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 우리는 따르고 있다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고. 우리는 보존하려 애쓰고 있다고. 에리두의 16계층을 생각해 보세요. 16번의 재건, 16번의 노력, 16번의 같은 결정. 매번 건축가는 새로운 디자인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매번 그는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그는 선택했습니다. 원형을 따르기로, 변경하지 않기로, 있던 그대로 복원하기로. 밤하늘 아래 지구라트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거대한 계단이 어둠 속에서 하늘을 향해 솟아 있습니다. 그 위에는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누나키는 떠났고 인간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기억의 구조물로, 과거를 향한 경의로, 잃어버린 완전함을 향한 동경으로. 그리고 매일 밤 제사장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빈 신전에 부재하는 신에게, 그러나 여전히 신성한 공간에. 그는 의식을 행했고 공물을 바쳤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누가 듣는지 모르지만 해야 할 일이었기에, 전통이었기에, 기억이었기에 한 점토판에 기하학 문제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직각삼각형의 빗변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 점토판은 기원전 1800년경의 것이었습니다. 피타고라스가 태어나기 1000년도 더 전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증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점토판은 그저 정답을 제시했습니다. 여러 예제가 나열되어 있었고 각 예제마다 정확한 답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이것이 이미 알려진 사실인 것처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요. 다른 점토판에는 더 복잡한 수학이 있었습니다. 2차 방정식, 기하급수, 부피 계산, 심지어 PI의 근사값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증명 없이, 설명 없이 그저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교과서가 아니라 참고 자료 같았습니다. 배우는 책이 아니라 기억하는 책이었습니다. 천문관측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달의 주기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일식과 월식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행성의 움직임을 기록했고 별자리를 명명했고 황도대를 정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의 지속적 관측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수메르 문명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3500년경 시작해서 기원전 2000년경 쇠퇴했습니다. 약 1500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천문학적 관측을 축적하고 수학 체계를 완성하고 의학 지식을 정리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가능하다면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면 그들은 이미 있던 지식을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60진법의 사용도 의문을 남깁니다. 왜 60일까요? 10도 아니고 12도 아니고 왜 하필 60이었을까요? 60은 많은 수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1, 2, 3, 4, 5, 6, 10, 12, 15, 20, 30, 60 계산에 매우 편리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내는데, 이것을 체계로 정착시키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수메르인들은 60진법을 완성된 형태로 사용했습니다. 시행착오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체계를 시도했다가 바꾼 증거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60진법이었고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미 계산해 놓은 것을 적용한 것 같았습니다. 의학 문헌도 체계적이었습니다. 증상에 대한 기록,
진단 방법, 처방전, 약초의 용도, 이 모든 것이 분류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고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험의 축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전수받은 지식이었을까요?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법률 개념의 성숙함에 놀라게 됩니다. 재산권, 계약, 책임, 형벌, 배상, 이 모든 원칙이 이미 정립되어 있었습니다.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보였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사색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처음 법을 만드는 사회의 모습일까요? 모든 지식의 출처가 신으로 귀속되었습니다. 수학은 엔키가 가르쳤고, 천문학은 안나가 전했고, 의학은 닌기슈지다가 알려주었고, 법은 샤마시가 계시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신은 발명자가 아니었습니다. 신은 보관자였습니다. 지식의 창조자가 아니라 지식의 전달자였습니다. 서기관들의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점토판을 쓰는 그들의 손에서, 문자를 새기는 그들의 집중에서 그들은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지식이 사라질까봐, 기억이 희미해질까봐, 미래 세대가 알 수 없게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록했습니다. 끝없이,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같은 텍스트를 여러 번 복사했고, 같은 공식을 여러 점토판에 적었고, 같은 지식을 다른 표현으로 남겼습니다. 중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복이 안전망이었습니다. 니네베의 도서관에는 3만 개가 넘는 점토판이 있었습니다. 아슈르바니팔 왕이 모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국을 통치했지만 그의 가장 큰 자부심은 정복이 아니라 이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는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모든 땅에서 점토판을 모았다. 나는 옛 지식을 보존했다. 나는 미래를 위해 과거를 지켰다. 지식은 발전하지 않고 보존되었습니다. 새로운 발견이 있었지만 그것은 추가가 아니라 회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가 아니라 우리가 잊었던 것을 기억해냈다가 표현이었습니다. 지식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기억을 지키는 문명. 이것이 수메르였고 바빌로니아였고 아시리아였습니다. 그들의 위대함은 창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위대함은 보존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창고직이었고 도서관 사서였고 기억의 수호자였습니다. 한 점토판에서 서기관의 개인적인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이 지식을 읽는 이는 이것을 보존하라.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전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한다. 조용한 고백이었습니다. 겸손한 인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의 소유자가 아니라 지식의 관리자였다는 자각. 그들이 가진 것은 빌린 것이고 그래서 돌려주어야 한다는 책임감. 밤이 깊어지면서 점토판들이 겹쳐 보입니다. 수천 개, 수만 개의 점토판. 각각에 새겨진 문자들, 숫자들, 그림들. 손으로 하나하나 새긴 것들, 시간을 들여 말린 것들, 소중히 보관한 것들. 그 안에 담긴 것은 지식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었습니다. 잃어버릴까봐, 사라질까봐, 끊어질까봐 하는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은 정당했습니다. 많은 것이 실제로 사라졌습니다. 불타 없어진 도서관, 무너진 도시, 읽을 수 없게 된 언어. 그러나 점토판은 남았습니다. 깨지고 흩어지고 땅속에 묻혔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후 누군가 그것을 발굴했고 해독했고 읽었습니다. 수메르 서기관이 의도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식은 전달되었습니다. 기억은 보존되었습니다. 메시지는 도착했습니다. 수천 년이 걸렸지만 그것은 성공했습니다. 이집트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토리노 왕 목록이라 불리는 파피루스에는 인간 왕들 이전의 통치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신들의 시대, 반신의 시대, 그리고 혼돈의 시기를 거쳐 마침내 인간 왕조가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숫자도 비슷하게 불가능했습니다. 라는 수만 년 동안 통치했고 토트는 수천 년 동안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은 물러났고 인간이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조가 수메르 왕 목록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비인간 통치, 긴 시간, 전환, 인간 시대. 인도의 고대 문헌에는 유가 체계가 있었습니다. 사티아 유가, 트레타 유가, 드바파라 유가, 칼리 유가. 네 개의 시대가 순환하며 각 시대는 이전 시대보다 짧고 덜 완벽했습니다. 첫 번째 시대는 진리와 정의의 시대였고 신들이 인간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타락했고 거리가 생겼고 마침내 현재의 시대인 칼리 유가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짧고 가장 어두운 시대. 여기서도 같은 패턴이 보입니다. 완벽한 과거, 신적 존재와의 접촉, 점진적 쇠퇴, 그리고 현재의 불완전함. 과거를 향한 동경, 잃어버린 시대에 대한 기억. 마야의 포폴부에는 5태양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세계는 5번 창조되었고 4번 파괴되었습니다. 각각의 창조는 이전과 달랐고 각각의 파괴는 다른 방식으로 일어났습니다. 물, 불, 바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진. 우리는 5번째 태양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아즈텍의 기록도 비슷했습니다. 4개의 이전 세계, 각각 다른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세계 5번째 시도. 신들은 인간을 만들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고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각 실패 후에는 재설정이 있었고 다시 시작이 있었습니다. 중국에는 삼황오제의 전설이 있었습니다. 3명의 황제와 5명의 제왕. 그들은 인간보다 위대했고 오래 살았고 초자연적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인간에게 문명을 가르쳤고 그들의 시대가 끝난 후 인간의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구조, 비인간 통치자, 지식의 전수, 전환점, 인간의 시대. 이 모든 문화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직접적 접촉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수메르와 마야 사이에, 이집트와 인도 사이에, 중국과 메소포타미아 사이에 문화적 교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같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공통 구조가 너무 구체적입니다. 비인간 존재의 통치, 불가능하게 긴 시간, 지식의 전수, 재앙적 사건, 그리고 인간 시대의 시작. 이 5 요소가 모든 문화에 나타납니다. 순서도 비슷하고 의미도 유사합니다. 우연의 일치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일관적입니다. 인간의 보편적 심리로 설명하려 해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치하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신화는 보통 각 문화의 독특함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이 특정 주제에서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이 시간과 권위와 정당성을 개념화하는 보편적 방식. 비인간 통치는 전통의 무게를, 긴 시간은 정통성을, 재앙은 단절을, 인간 시대는 현실을 상징한다는 해석. 다른 가능성은 이것이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무언가에 대한 집단적 기억. 왜곡되고 신화화되고 문화적으로 각색되었지만 근본적으로 같은 사건을 가리키는 기억. 각 문화가 독립적으로 기억하고 전승한 인류 공통의 과거. 어느 쪽이 맞을까요? 상징일까요? 기억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실제 사건이 있었고 그것이 신화가 되었고 그 신화가 다시 상징으로 기능하게 된 것일까요? 신화와 역사 사이의 회색 지대가 여기 있습니다.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영역, 하나가 다른 하나로 스며드는 경계. 우리는 보통 신화를 허구로, 역사를 사실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모든 신화가 완전한 허구일까요? 모든 역사가 순수한 사실일까요? 인류 공통의 상실감이 느껴집니다. 모든 문화가 완벽한 과거를 기억합니다. 신들이 가까이 있던 시대, 지혜가 충만하던 시절, 모든 것이 더 나았던 때, 그리고 모든 문화가 현재의 불완전함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덜하다고, 우리는 못 미친다고, 우리는 잃어버렸다고. 이 감정은 어디서 왔을까요?
단순히 과거를 미화하는 인간의 경향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잃어버린 것일까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딘가에 각인되어 있는 상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느끼고 있는 부재,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감각, 한때 누군가 있었다는 인식, 그들이 떠났고 우리가 남았고 이제 우리는 스스로 해야 한다는 자각. 이것이 신화들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메시지는 같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들은 같습니다. 수메르인이 보던 별, 마야인이 보던 별, 이집트인이 보던 별, 같은 별들이 다른 이름으로 불렸지만 같은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화가 그 별들을 기록했고 그 움직임을 추적했고 그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왜 그들은 모두 하늘을 보았을까요? 왜 별이 중요했을까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답을 찾는 것, 연결을 유지하는 것, 혹은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 하늘에서 왔고 하늘로 돌아간 누군가를. 이제 우리는 가능한 해석들을 조용히 살펴봐야 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다만 가능성들을 펼쳐놓고 바라보면서요. 첫 번째 해석은 신격화된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누나키는 실제로 존재했던 지도자들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화화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위대한 왕들, 현명한 스승들, 강력한 통치자들, 그들의 업적이 과장되고 그들의 수명이 늘어나고 결국 그들이 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설명입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이런 과정을 봅니다. 영웅이 전설이 되고 전설이 신화가 되는 과정. 로물루스와 레무스, 아서 왕, 길가메시 모두 실존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신화 속에서는 초자연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에 한계가 있습니다. 신격화는 보통 한 명 혹은 몇 명의 개인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누나키는 집단이었습니다. 조직이었고 체계였고 여러 세대에 걸친 구조였습니다. 한두 명의 영웅을 신격화하는 것과 전체 행정체계를 신화화하는 것은 다른 현상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잃어버린 엘리트라는 것입니다. 선진 문명이 있었고 그들이 덜 발전된 집단을 통치했고 어떤 이유로 사라졌다는 설명입니다. 홍수든 전쟁이든 다른 재앙이든 지배계층이 소멸하고 피지배계층만 남았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지배자들을 기억했고 이해하지 못한 그들의 지식을 보존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을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해석은 많은 것을 설명합니다. 갑작스러운 문명의 출현, 설명되지 않는 지식의 깊이, 복원과 보존에 대한 집착. 만약 수메르인이 실제로 더 고도화된 전임자들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면 그들의 태도가 이해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못 미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보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선진 문명의 물리적 증거는 어디 있을까요? 더 오래되고 더 발전된 유적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메르 이전의 수메르보다 발전된 문명의 흔적은 고고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상징적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아누나키는 실제 존재가 아니라 추상적 개념을 의인화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법, 질서, 지혜, 권위, 이런 무형의 개념들을 구체적 존재로 표현한 것이 아누나키라는 해석입니다. 고대인들은 추상을 다루는데 능숙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이 해석은 그들이 개념을 인격화해서 이해했다고 설명합니다. 정의라는 추상보다 샤마시라는 신이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지혜라는 개념보다 엔키라는 인물이 더 구체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텍스트의 구체성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아누나키는 추상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구체적인 일을 했습니다. 수로를 만들고 회의를 열고 결정을 내리고 때로는 실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의인화된 개념이 보이는 행동이 아닙니다. 죽지 않고 사라지는 존재들이라는 특징이 흥미롭습니다. 아누나키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살았거나 혹은 단순히 떠났습니다.
무덤도 없고 장례의식도 없고 애도도 없습니다. 그저 어느 순간부터 언급이 줄어들고 거리가 생기고 결국 사라집니다. 무덤이 없는 통치자들. 이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통치자의 무덤은 가장 중요한 기념물이었습니다. 피라미드, 왕묘, 능, 권력의 상징이자 영생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누나키의 무덤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기록은 남았지만 설명은 없습니다. 수메르 서기관은 아누나키에 대해 많이 썼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결정했는지, 그러나 그들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너무 당연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요. 혹은 수메르인조차 이미 모른 채 기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쓰고 있는 것은 더 오래된 텍스트를 복사한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러나 중요하다고 믿으면서 충실히 옮겨 적었을 수 있습니다. 확신 대신 보존을 택한 태도가 여기서 다시 나타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기록하는 것, 설명할 수 없어도 전하는 것. 이것이 고대 서기관의 지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지를 인정했고 그래서 함부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본을 최대한 정확히 보존하려 했습니다. 정답을 남기지 않는 역사. 아누나키에 대한 최종적 설명은 없습니다. 명확한 정의도 확실한 증거도 없습니다. 다만 기록들이 있고 암시들이 있고 가능성들이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의도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질문으로 남겨두는 것이 답보다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질문 자체를 유산으로 남김. 이것이 수메르가 우리에게 준 선물일 수 있습니다. 확답이 아니라 탐구, 결론이 아니라 과정. 그들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기록을 남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게 했습니다. 침묵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이 말하는 것,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더 깊이 암시하는 것. 아누나키는 설명되지 않은 채로 더 신비롭고 해석되지 않은 채로 더 의미심장합니다. 결론을 미루는 지혜. 고대인들이 가졌던 그러나 현대에 잃어버린 지혜. 모든 것을 즉시 설명하려 하지 않는 것. 신비를 신비로 남겨두는 것. 침묵을 존중하는 것. 어쩌면 우리도 그들처럼 해야 할지 모릅니다. 성급한 결론 대신 조용한 숙고를, 확답 대신 열린 질문을. 밤은 질문을 좋아합니다. 어둠 속에서 질문은 더 크게 울립니다. 그리고 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질문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아누나키가 누구였는지 우리는 확실히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언가를 남겼다는 것은 압니다. 지식을, 체계를, 그리고 질문을. 만약 우리가 창조자가 아니라 상속자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책임이, 우리의 자부심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것을 발명한 종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려받은 것을 관리하는 종족입니다. 고대인의 태도에서 배우는 겸손이 여기 있습니다. 수메르인은 자신들을 위대하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계승자라고, 보존자라고, 따르는 자라고 여겼습니다. 이 겸손이 역설적으로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큰 것에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에 대한 존중이 그들의 문명을 관통합니다.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은 받은 것이었고, 지켜야 하는 것이었고,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통치자조차 법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왕도 법을 따라야 했고, 신관도 법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그들보다 더 오래되었고 그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도시에 대한 존중도 비슷했습니다. 도시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었습니다. 도시는 신성한 공간이었고 설계된 질서였고 보존해야 할 유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자리에 같은 방향으로 같은 비율로 계속 재건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
옛 것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시간에 대한 태도도 독특했습니다. 시간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순환하는 것이었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미래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과거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과거를 공부했습니다. 앞을 보기 위해 뒤를 돌아봤습니다. 현대 문명과의 대비가 선명합니다. 우리는 발전을 믿습니다. 새로운 것이 오래된 것보다 낫다고 가정합니다. 전통은 극복해야 할 것이고 과거는 배워야 할 교훈이지만 따라야 할 모범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창조자입니다. 발명가이고 혁신가이고 개척자입니다. 그러나 이 태도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었을까요? 우리는 더 많이 알고 더 빨리 움직이고 더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지혜로워졌을까요? 더 행복해졌을까요? 더 안정되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발전이 아닌 유지의 미덕을 생각해 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대신 좋은 것을 지키는 것, 변화를 추구하는 대신 균형을 유지하는 것, 더 많이 가지는 대신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고대인들이 알았던 이 지혜를 우리는 원시적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원시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르지 못한 성숙함이었을까요? 기억이 사라질 때 문명도 사라진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줍니다. 수메르가 사라진 것은 군사적 패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잊혀졌고 그들의 글이 읽히지 않게 되었고 그들의 지식이 전승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리적 파괴보다 기억의 상실이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일지 모릅니다. 고대인들이 가졌던 경외심, 과거에 대한 존중, 지식에 대한 겸손, 그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보존해야 할 것이 더 많다고 믿었습니다. 과거를 우러러보던 시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퇴행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가 아닌 과거를 본다는 것은 진보의 반대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과거를 보는 것은 뿌리를 아는 것이고 뿌리를 아는 것은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무는 위로 자라지만 뿌리는 깊이 내립니다. 과거는 그 뿌리입니다. 과거를 잇는 문명은 뿌리 없는 나무입니다. 아무리 높이 자라도 언젠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인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억에 집착했습니다. 점토판에, 돌에, 벽에 기록하면서 잊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누나키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지식이 아니라 자세였을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겸손, 받은 것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는 의무감, 이것이 그들이 인간에게 전한 진짜 가르침이었을 수 있습니다. 밤의 고요 속에서 남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물려받았고 무엇을 잃었는가? 우리가 발명했다고 자랑하는 것들 중에 실제로는 재발견한 것은 없는가? 우리가 새롭다고 여기는 것들 중에 사실은 잊혀졌던 옛 것은 없는가? 수메르의 수학, 이집트의 건축, 마야의 천문학,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의 상상보다 더 정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대인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이 원시적이라고, 미개하다고, 단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다르게 말합니다. 어쩌면 문명은 직선이 아니라 순환일지 모릅니다.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르고 내리는 것. 고대인들이 믿었던 육아 사이클, 다섯 태양의 교체, 왕조의 흥망. 이것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관찰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문명이 반복된다는 것, 지식이 잊혀지고 다시 발견된다는 것, 인류가 오르고 떨어진다는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상승 중일까요? 하강 중일까요? 우리가 가진 지식은 새로운 것일까요? 재발견된 것일까요? 우리는 정말로 과거의 어떤 시점보다 더 발전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발전했을 뿐이고
어떤 면에서는 되레 퇴보했을까요? 이 질문들의 쉬운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확신하는 순간 우리는 배우기를 멈춥니다. 우리가 최고라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는 성장하기를 멈춥니다. 겸손은 단지 미덕이 아닙니다. 겸손은 생존 전략입니다. 수메르 서기관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함부로 해석하지 않고 원본을 보존했습니다. 이집트 건축가는 자신이 원형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확히 복원하려 애썼습니다.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혜였습니다. 우리도 같은 지혜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의 정점이라는 오만을 버리고 우리도 긴 사슬의 한 고리일 뿐이라는 겸손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 이전에 누군가 있었고 우리 이후에도 누군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 우리의 임무는 창조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존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자각. 아누나키가 떠난 후 인간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기억이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문명의 미래의 관리자. 이것은 작은 역할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한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좋은 관리자일까요? 미래 세대가 우리를 돌아볼 때 그들은 무엇을 볼까요? 우리가 보존한 것을 볼까요? 아니면 우리가 파괴한 것을 볼까요? 우리가 전한 지혜를 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애도할까요? 밤은 깊어지고 별들은 여전히 빛납니다. 수천 년 전 수메르인이 보던 그 별들, 그들이 기록하고 연구하고 의미를 부여하던 그 별들, 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그것을 보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여전히 질문을 던집니다. 여전히 답을 찾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아누나키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일지 모릅니다. 질문하는 능력, 경외하는 마음, 겸손한 자세. 그들은 떠났지만 그들이 심어놓은 태도는 남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한 그들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잠으로 가라앉는 시간입니다. 질문들도 함께 가라앉습니다. 답을 얻지 못했지만 괜찮습니다. 질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배우고 있다는 뜻이고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고 여전히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물려받았고 무엇을 잃었는가?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내일을 맞이합니다. 새로운 날이지만 동시에 아주 오래된 날입니다. 인류가 수만 년 동안 맞이해온 그날, 해가 뜨고 별이 지는 그날, 우리는 그 연속 속에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 기억과 가능성 사이, 알려진 것과 신비로운 것 사이에 편히 쉬세요. 고대의 목소리들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수메르 서기관의 조심스러운 손길, 이집트 건축가의 정확한 측정, 마야 천문학자의 인내심 있는 관찰, 그들 모두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시간을 넘어, 공간을 넘어, 잊혀짐을 넘어서, 그리고 어쩌면, 아주 어쩌면 아누나키도 여전히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떠났지만 관심을 끊지 않고, 사라졌지만 완전히 떠나지 않고, 침묵하지만 무관심하지 않게 그들이 남긴 세계에서 그들이 가르친 지식으로 그들이 심어놓은 질문과 함께 인류는 계속 나아갑니다. 좋은 밤 되세요. 평화로운 꿈 꾸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그 자체가 연결의 한 고리라는 것을,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긴 사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조용하고 깊은 역사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후원을 통해 함께 해주신다면 더욱 풍성한 이야기들을, 더욱 먼 과거의 목소리들을, 더욱 깊은 신비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편안한 밤 보내시길. 고대의 별빛이 여러분의 꿈을 비추기를. 침묵은 갑작스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서히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조용히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어느 해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고, 어느 세대에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누나키가 떠났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는 장면은 없습니다. 작별 인사도 마지막 훈계도 이별의 의식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천천히 희미해지는 메아리처럼 그들의 존재는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아침 신전에 올라간 제사장이 빈 방을 발견하는 순간을, 항상 응답이 있던 자리에 침묵만 있는 순간을, 기다려도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아무 답이 없는 순간을 그는 내려와서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처음에는 일시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쁜 것이라고, 다른 도시에 있는 것이라고, 곧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이 지나고 달이 지나고 해가 지나면서 부재가 영속적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직접 통치가 끝난 세계의 첫 세대 인간들, 그들이 느낀 것은 자유였을까요? 아니면 버림받음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스스로 결정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선택의 자유는 곧 선택의 부담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이상 물어볼 곳이 없었습니다. 두 도시가 수로를 놓고 다투었을 때 누가 판결을 내려야 했을까요? 흉년이 들었을 때 누가 배분을 결정해야 했을까요? 새로운 법이 필요할 때 누가 그것을 제정할 권한이 있었을까요? 남겨진 것들은 많았습니다. 법전이 있었고, 점토판에 기록된 지침들이 있었고, 건물과 도구와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이제 해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논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신탁을 구하는 의식이 증가했습니다. 직접 들을 수 없다면 간접적으로라도 알아야 했습니다. 별을 읽고 내장을 살피고 꿈을 해석하고 징조를 찾았습니다. 점성술사의 지위가 높아졌고 예언자가 존경받았고 꿈 해몽가가 권력을 얻었습니다. 부재를 채우려는 시도들이었습니다. 침묵하는 신들의 뜻을 억지로라도 읽어내려는 노력들이었습니다. 제사의 의미가 변했습니다. 이전의 제사는 교류였습니다. 공물을 바치면 응답이 있었고, 기도하면 들림이 있었고, 부르면 나타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사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응답을 기대하지 않지만 행하는 의식, 듣는 이가 없어도 올리는 기도, 만날 수 없어도 준비하는 공물. 그럼에도 제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식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연결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 부재가 관계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침묵이 무관심을 뜻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들은 점점 하늘로 멀어졌습니다. 한때 땅을 걸었던 존재들이 이제 별 너머로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거리를 지나던 이들이 이제 천상의 궁전에 거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인간은 땅에 남았습니다. 무거운 발로, 짧은 생으로, 한정된 지혜로 기록 속에서 그들의 모습이 변해갔습니다. 초기 문헌에서 아누나키는 구체적이었습니다. 이름이 있었고 역할이 있었고 때로는 실수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추상화되었습니다. 개인에서 원형으로, 관리자에서 신격으로 변모했습니다. 엔키는 더 이상 물 관리를 담당하는 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깊이의 주인, 지혜의 원천, 비밀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엔릴은 평의회의 의장이 아니라 하늘의 군주, 운명의 결정자, 우주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이난나는 도시의 수호자에서 사랑과 전쟁의 여신, 금성의 화신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거리감이 신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존경의 대상이었지만 멀어지자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접촉할 수 있을 때는 강력한 통치자였지만 닿을 수 없게 되자 전능한 신이 되었습니다. 역설이었습니다. 부재가 존재보다 더 큰 권위를 낳았습니다. 후대 서기관들은 옛 기록을 읽으면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신들이 회의를 한다는 것, 의견이 다르다는 것, 설득하고 타협한다는 것, 이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신의 이미지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석했습니다. 상징으로, 우화로, 신학적 비유로 원래의 의미는 흐려졌습니다. 행정회의는 우주적 평의회가 되었고, 업무 분장은 신적 영역의 분할이 되었고, 실무적 결정은 운명의 선포가 되었습니다. 진실이 신화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역사가 신학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떠남은 곧 신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이 있을 때는 그저 기록이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했고 언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러나 그들이 떠나자 모든 기록이 신성한 텍스트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문장이 계시가 되었고 간단한 지침이 불변의 진리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제사장은 빈신전에 올라갔습니다. 곡물을 바쳤고 향을 피웠고 기도를 외웠습니다. 응답은 없었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의무였기 때문에,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희망 때문에, 언젠가 어느 날 그들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 도시의 사람들은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높은 지구라트 위 별빛 아래 홀로 서 있는 작은 형상. 그는 인간과 신 사이의 마지막 연결고리였습니다. 그가 의식을 계속하는 한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한 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멈추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정말로 혼자라는 것을, 정말로 버려졌다는 것을. 세대가 바뀌면서 기억도 바뀌었습니다. 직접 본 사람들이 죽었고, 전해 들은 사람들이 나이 들었고, 이야기로만 아는 사람들이 자라났습니다. 각 세대마다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세부가 흐려지고 감정이 더해지고 의미가 재해석되었습니다. 100년 후 아누나키를 직접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200년 후 그들을 본 사람에게서 직접 들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300년 후 그들은 완전히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설이 되었다고 해서 덜 실제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해졌습니다. 더 완벽해졌습니다. 더 절대적이 되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듣지 않고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독립이었을까요? 아니면 고독이었을까요? 성숙이었을까요? 아니면 포기였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 것입니다. 인간은 잘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혼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강해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워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방향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은 계속 깊어졌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빛났지만 이제 그 빛은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넓었지만 이제 그곳은 비어 있었습니다. 세계는 여전히 돌아갔지만 이제 그것은 스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떠난 이후의 세계. 그것은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인간은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약하고 불확실하고 떨리는 목소리를.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직접 명령이 내려오지 않는 세계. 이것은 자유였지만 동시에 위기였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정당한지 증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권위의 원천이 사라진 것입니다. 법은 남아 있었습니다. 점토판에 새겨진 조항들, 돌에 새겨진 규칙들.
그러나 그것들은 해석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 법이 이 상황에 적용되는가? 이 규칙이 이 시대에도 유효한가? 이 조항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해석하는 권력이 생겼습니다. 법을 읽을 수 있는 자,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자, 적용을 결정할 수 있는 자, 그들이 새로운 권력을 얻었습니다. 아누나키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누나키의 뜻이었을 것을 해석하는 권력,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사제 계급이 재편되었습니다. 이전의 사제는 중개자였습니다. 인간의 요청을 신에게 전하고 신의 응답을 인간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제는 해석자가 되었습니다. 침묵을 읽고 부제를 번역하고 없음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 모호한 징조를 해석하는 것이 더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더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틀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신이 말했고 사제는 전했습니다. 사제가 틀렸다면 그것은 전달의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제가 말했고 그것이 신의 뜻이라고 주장되었습니다. 사제가 틀렸다면 그것은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왕권도 변했습니다. 이전의 왕은 아누나키가 임명했습니다. 그의 정당성은 위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은 스스로 혹은 사람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정당성은 어디서 와야 했을까요? 무엇이 한 사람을 다른 사람 위에 세울 권리를 주었을까요? 신의 후계자라는 개념이 발전했습니다. 왕은 신이 떠나기 전에 임명한 마지막 계승자라고 주장되었습니다. 혹은 신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신의 영혼을 지녔다고, 신의 권위를 위임받았다고 선언되었습니다. 증명할 수 없는 주장이었지만 반박할 수도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신의 뜻을 읽는 기술이 중요해졌습니다. 점성술, 세점, 간잔, 꿈, 해석, 이 모든 기술이 발전했고 체계화되었고 제도화되었습니다. 학교가 생겼고 교과서가 만들어졌고 전문가가 양성되었습니다. 한 점토판에는 점성술 학교의 교육과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2년 동안 과거 기록을 연구하고 1년 동안 해석 기술을 연마해야 했습니다. 졸업시험은 실제 예측이었고 틀리면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채점했을까요? 예언은 나중에 맞는지 확인되는 것인데 시험 당시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형식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올바른 별을 관찰했는지, 올바른 공식을 적용했는지, 올바른 언어로 표현했는지, 내용의 진실성보다 절차의 정확성이 판단 기준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진리보다 형식이, 실제보다 전통이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문자와 기록이 새로운 권위가 되었습니다. 점토판에 쓰여 있다는 말이 신이 말했다를 대신했습니다. 기록된 것은 진실이고 문서화된 것은 정당하고 점토판에 새겨진 것은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점토판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권력이 되었습니다. 서기관 학교가 엘리트 교육기관이 되었고 문해력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했고 도서관의 관리자가 지식의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지식의 독점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누나키가 있을 때 지식은 필요에 따라 공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자 지식은 희소해졌습니다. 더 이상 원천에서 얻을 수 없으니 남아있는 것을 나눠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누지 않기로 선택한 이들이 생겼습니다. 비밀 의식이 증가했습니다. 신비로운 지식, 숨겨진 가르침, 선택된 자만 아는 진리,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거나 적어도 그렇게 주장되었습니다. 공개되면 권력을 잃으니 비밀로 유지해야 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치였으니 모르는 이가 있어야 했습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틀릴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명령을 따르거나 어기는 것뿐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이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엇이 옳은지부터 불확실했습니다. 선택은 추측이 되었고 결정은 도박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변했습니다. 이전에도 전쟁이 있었지만 그것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아누나키가 중재했고
규칙이 있었고 한계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재자가 없었습니다. 전쟁은 더 잔인해졌고 더 오래 지속되었고 더 파괴적이 되었습니다.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전에도 계층이 있었지만 아누나키는 극단적 불균형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관리했으니 한쪽이 너무 강해지거나 다른 쪽이 너무 약해지는 것을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정자가 없었습니다. 강한 자는 더 강해졌고 약한 자는 더 약해졌습니다. 권력의 남용이 나타났습니다. 왕이 법 위에 서려 했고 사제가 지식을 무기로 사용했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억압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현상이었습니다. 아누나키의 눈이 모든 것을 보고 있을 때는 감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문헌에서 불평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로 시작하는 문장들이 늘어났습니다. 과거를 이상화하는 태도, 현재를 비판하는 목소리, 변화를 한탄하는 감정. 이것은 이전 텍스트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 점토판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있었다. 정의가 행해졌고 약자가 보호받았고 강자가 제한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힘이 정의이고 부가 진리이고 교활함이 지혜이다. 신화 속 황금 시대에 대한 향수가 여러 문화에 나타났습니다. 크로노스의 시대, 사트야 유가, 아누나키의 통치. 이름은 달랐지만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신들이 지상을 걸었고 인간과 대화했고 세상이 질서 정연했던 시절, 풍요로웠고 공정했고 평화로웠던 때. 이것은 단순한 향수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간접적이지만 명확한, 조심스럽지만 강력한 비판. 지금이 잘못되었다고 직접 말할 수 없으니 과거가 더 나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들이 있었다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재판에서 불의를 목격할 때, 시장에서 부정을 볼 때, 궁전에서 부패를 느낄 때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있었다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모든 것이 지켜지고 있었다고. 통치자들은 이 향수를 견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과거를 이용했습니다. 자신들이야말로 그 황금 시대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자신들의 통치가 아누나키의 뜻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는 비판의 도구이자 정당화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인간 문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확신이 사라졌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당한지, 무엇이 진실인지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해석의 문제가 되었고 모든 해석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문명은 계속되었습니다. 흔들리면서도 서 있었고 의심하면서도 나아갔고 확신을 잃으면서도 행동했습니다. 왜냐하면 멈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멈추는 것은 곧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밤의 깊은 곳에서 질문이 메아리 칩니다. 신이 침묵할 때 인간은 무엇으로 채우는가? 확신으로, 혹은 의심으로, 권위로, 혹은 혼돈으로, 해석으로, 혹은 강제로. 인간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문명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